거대한 교량이나 하늘을 찌를 듯한 초고층 빌딩, 이런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렇죠. 그런데 꼭 뉴스에서는 공사 지연 소식이나 무슨 법적 다툼 얘기가 들려오곤 해요. 왜 이렇게 복잡한 프로젝트들은 분쟁에 휘말리기 쉬운 걸까요? 오늘 바로 이 건설 분쟁을 해결하는 아주 흥미롭고 또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분쟁제정위원회, 영어로는 Dispute Bowls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분쟁 해결 방식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분쟁제정위원회는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세계적인 표준이 됐는지 그 비밀을 좀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거대한 분쟁은요, 아주 사소한 불씨에서 시작돼요. 아, 그런가요? 네, 보내주신 자료에 그 흐름도가 아주 잘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 누군가 이거 계약이랑 좀 다른데요? 하고 클레임을 제기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엔지니어가 판단을 내리는데 상대방이 그 결정 못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작은 불일치가 공식적인 분쟁으로 커지는 겁니다. 아, 거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군요. 네, 프로젝트가 안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분쟁이 생기면 보통 중재로 간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저도 그게 그냥 당연한 절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방식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자료에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첫 번째가 시간인데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중재인을 뽑고 절차 정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린다니. 그냥 멈춰서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프로젝트는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멈추는 순간 손실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재 절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현장 파악 부족이라는 지점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 그 부분. 분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투입된 중재인들이 산더미 같은 서류만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큰 문제예요? 서류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뭔가가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자재 공급이 늦어진 이유가 서류상으로는 그냥 납기 지연 이렇게만 써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장에서는 발주처가 설계를 너무 자주 바꿔서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일 수가 있어요. 아하. 중재인은 그 역사랑 맥락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서류 더미 속에서는 그런 생생한 현실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숨은 이야기가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비용 문제. 변호사들이 깊이 개입하면서 절차가 복잡해지고 돈과 시간이 엄청나게 깨진다는 거. 네. 여기서 인용한 문구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더라고요. 중재는 변호사들에게 납치되었다. 네. 진짜 강력한 표현이에요. 업계였던 자조 섞인 현실 인식이 담긴 말이죠. 이 세 가지 문제, 그러니까 시간, 맥락의 부재, 그리고 비용.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얽혀서 악순환을 만들어요. 결국 프로젝트 자체를 좌초시키고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파트너들 사이의 신뢰관계마저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프로젝트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분쟁제정위원회 DAB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핵심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가 터지고 나서 심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경기 시작 전에 심판진을 미리 구성해 놓는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있습니다. 프로젝트 착공 때 발주자랑 시공자가 함께 위원들을 임명한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제도의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선제적 대응이죠. 선제적 대응. 네. 보통 1명이나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위원 자격이 아주 까다로워요. 어떤가요? 해당 공사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은 기본이고 복잡한 계약을 꿰뚫어보는 법률적 이해도까지 갖춰야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절대적인 중립성입니다. 중립성.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이 있으면 전부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립성을 지키는 방법도 아주 기가 막히던데요. 어떤 부분이요? 위원들 보수를 발주사랑 시공사가 정확히 50대 50으로 부담한다고요? 아, 네. 어느 한쪽이 돈을 더 내는 구조가 아니니까 심리적으로 빚질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제도의 신뢰를 만드는 핵심이에요. 누가 내게 돈을 주는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위원들은 오직 프로젝트 자체의 성공만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죠. 와. 이게 단순한 규칙을 넘어서 심리적인 효과가 엄청납니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이런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양측 모두 훨씬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거든요. 프로젝트 시작부터 전문가들이 함께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분쟁이 터졌을 때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뭐 전통적인 방식이 몇 년씩 걸리는 걸 생각하면 자료에 나온 타임라인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놀랄 만하죠. 분쟁이 공식적으로 위원회에 넘어오면 위원회는 딱 84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84일이요? 네. 중재가 몇 년씩 걸리는 것에 비하면 이건 뭐 거의 혁명적인 속도죠. 84일이라니. 게다가 그 결정이 일단 구속력이 있어서 양측이 따라야 하고 만약 불만이 있으면 28일 안에 불만족 통지를 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그냥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요.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으니까 분쟁을 질질 끌 수가 없겠네요. 속도만 빠른 게 아니에요. 분쟁을 다루는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질이요? 네, 보내주신 자료의 비교표를 보면 명확한데요. 중재는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사후 대응 방식이잖아요. 네, reactive. 근데 DAB는 프로젝트와 함께 호흡하면서 실시간으로 문제를 진단하는 선제적 방식, 리얼타임 방식입니다. 위원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거든요. 프로젝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 표정은 어떤지, 어디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병력을 다 파악하고 있는 의사가 진단하는 거랑 똑같군요. 그렇죠. 나중에 차트만 보고 판단하는 의사랑은 정확도나 속도가 뭐 비교가 안 되겠네요. 네, 관계 측면에서도 완전히 다르고요. 관계요? 네, 중재는 서로를 이기려는 적대적인 관계로 치닫기 쉽지만 DAB는 다릅니다. 발주사, 시공사, 그리고 위원회까지 모두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죠. 그래서 프로젝트 중심의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분위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론은 정말 완벽한데 저는 사실 이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하하, 그렇죠. 그런데 분쟁해결위원회사단 DRBF 통계를 보고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DAB에 넘어간 분쟁의 98%가 거기서 끝난다면서요? 네. 98%면 사실상 거의 모든 분쟁이 중재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된다는 뜻이죠. 아니 이건 거의 마법 같은 수치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중재까지 가는 나머지 2%는 도대체 어떤 경우일까요? 뭔가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가요? 네, 보통은 법리적으로 아주 복잡하거나 아니면 판례를 넘겨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들이 그 2%에 해당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 2%의 사건들도 막상 중재에 가보면 대부분의 중재인들이 기존 DAB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대로 인용한다는 점이에요. 정말요? 그만큼 DAB 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건 DAB를 도입한 프로젝트는 분쟁 자체가 잘 안 생긴다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프로젝트당 평균 분쟁 건수가 1.2건에 불과하다니 이건 해결을 잘하는 걸 넘어서 아예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비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료에 그 저울 그림이 있었죠. 네네, 봤어요. 한쪽에는 감당 못할 소송 비용이, 다른 한쪽에는 DAB 운용 비용이 올라가 있는데 이 DAB 비용이 전체 공사비의 0.05에서 0.25%에 불과합니다. 0.05에서 0.25%요? 네. 1조 원짜리 프로젝트라고 해도 한 5억에서 25억 원 정도인 셈이죠. 와, 소송 한 번 하면 수백억 원이 깨지는 걸 생각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네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걸 비용이 아니라 아주 저렴한 프로젝트 보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보험? 네. 나중에 집 전체를 태울지 모를 화재를 막기 위해 미리 들어두는 보험료 같은 거죠. 사고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비용보다 예방을 위한 투자가 훨씬 싸고 현명하다는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발상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바로 이 예방 기능이었어요. 그 부분. DAB가 분쟁 해결사를 넘어서 카운슬러 역할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문 의견이라는 기능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분쟁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는 이 제도의 숨겨진 무기죠. 공식 분쟁으로 가기 전에 뭐 계약서 해석처럼 의견이 갈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양측의 합의에서 위원회에 비공식적으로 조언을 구하는 거잖아요. 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효과는 막강하다고요. 여기 나온 비유가 너무 재밌었어요. 건설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3명의 백발의 아버지 같은 인물들이 주는 조언을 무시하기는 정말 어렵다. 하하, 아주 정확한 비유죠. 그렇죠. 네.
법적인 강제력을 떠나서 그 분야에서 평생을 바친 전문가들의 지혜와 경륜에서 나오는 조언의 무게가 있거든요. 이성적으로도 또 감성적으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힘이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선제적 대응의 정점이에요. 작은 의견 차이가 수백억 원짜리 클레임으로 번지는 걸 막아주는 안전핀 역할을 하는 거죠. 덕분에 양측은 불필요한 감정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잘 지을까 하는 프로젝트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프로젝트의 분위기를 대립과 불신이 아니라 협력과 신뢰의 문화로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이 분쟁제정위원회는 그야말로 건설 분쟁의 판을 완전히 바꾼 게임 체인저네요. 네, 그렇죠. 84일이라는 신속성, 또 현장을 꿰뚫는 전문성, 음. 그리고 공사비의 0.25%도 안 되는 경제성, 마지막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효율성까지 이 네 가지가 딱 맞물려 돌아가니까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네 가지 가치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는 완벽한 구조인 셈이죠. 이런 강력한 힘 덕분에 이제는 뭐 전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았더군요. 네. FIDI 이 표준 계약으로 도입한 걸 시작으로 세계은행은 자기들이 돈 되는 프로젝트에는 아예 의무화했고 국제상공회의소나 미국, EU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네. 분쟁제정위원회는 단순히 분쟁을 처리하는 기술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람들이 파괴적인 싸움 대신 창조적인 건설 그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철학이라는 점입니다. 아, 철학이다. 네. 분쟁의 목표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제도인 거죠. 오늘 이 분쟁제정위원회 모델을 들여다보니까 건설이라는 아주 복잡하고 갈등이 잦은 분야에서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렇게 중립적인 최고 전문가가 프로젝트 초기부터 참여해서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모델. 이게 과연 건설 분야에만 유효할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복잡한 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 간 파트너십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비즈니스 계약, 더 나아가서는 뭐 첨예한 공공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결에도 비슷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기가 닥치기를 기다리기보다 파국을 막는 관계의 보험을 미리 들어두는 지혜가 필요한 다른 영역은 또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